미국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곳은 바로 아이다호주 동쪽 끝에 있는 13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땅인데요. 대체 왜 이 땅에선 살인을 포함한 모든 주요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합법적으로 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비롯해 아이다호주가 한국의 강원도처럼 포테이토 스테이트, 즉 감자주란 별명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또 대체 왜 아이다호주의 영토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등 아이다호에 대한 흥미로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다호가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주는 아니니 지리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이다호는 미국 북서쪽에 위치한 주로 서쪽으론 워싱턴과 오리건주, 남쪽은 네바다와 유타, 동쪽으론 몬태나 그리고 와이오밍주와 접하고 있습니다. 또 북쪽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와 짧게 국경을 맞닿고 있죠. 이번엔 기후를 보면 아이다호는 무려 13개의 기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주들의 땅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당연한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도를 좀 더 넓혀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동부 쪽은 훨씬 더 단순한 기후적 특성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이곳의 다채로운 지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도를 보시면 북동부와 남부의 고도가 상당히 높고 중앙엔 비교적 낮은 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북동부의 높은 지형은 로키 산맥, 남쪽엔 컬럼비아 거원이 있고 그 사이를 흐르는 스네이크 강을 중심으로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양쪽 고산지대 사이의 지역 중 가장 가파른 헬스 캐년은 미국에서도 가장 깊은 강협곡으로 그 깊이가 무려 2436m에 이르는데요. 이는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보다도 더 깊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깊은 협곡이 만들어진 이유는 약 1만 5천 년 전에 있었던 보네빌 빙하호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때문인데, 이 보네빌호는 약 1만 년 전까지 유타주, 네바다주, 아이다호주에 걸쳐 존재한 초거대 민물 호수였습니다. 허나 지금은 증발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통해 유타주의 주도 솔트레이크 시티가 위치한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정도의 크기로 남게 되었죠. 이 거대한 보네빌 호수의 엄청난 물들이 이 아이다호주의 협곡에 방출되며 침식작용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결과적으로는 협곡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 미국에서 가장 깊은 헬스 협곡과 같은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을 부여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협곡을 더 넓게 만들어 영양이 풍부한 토양을 만들었고, 이것이 고대부터 현재까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지도를 조금 더 넓게 볼까요? 아이다호 서쪽, 오리건과 워싱턴 주를 지나 태평양 해안 쪽으로 가면 매우 긴 캐스케이드 산맥이 있습니다. 이곳은 후한대 북하판, 태평양판, 북미판이 만나는 지역이다 보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남부에서 워싱턴과 오리건을 거쳐 북부 캘리포니아까지 뻗은 긴 산맥이 형성되었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산맥의 가장 높은 지점은 워싱턴주의 레이니어 산인데요. 높이가 거의 4,400m 정도에 이르죠. 그렇다 보니 이 산맥을 기점으로 동쪽과 서쪽은 기후적으로 뚜렷이 나눠지게 됩니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은 이 엄청난 높이의 캐스케이드 산맥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서쪽에 비가 되어 내리다 보니 서쪽은 상당한 강우량과 습도, 그에 따라 무성한 초목이 형성되었죠. 반면 태평양의 습한 바람이 도달하지 못하는 동부는 비그림자 효과로 인해 훨씬 더 적은 강수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태평양의 영향력이 강력하기에 아이다호 북부의 좁은 팬핸들 지역엔 태평양에서 온 습한 기단이 로키 산맥 숲 위로 비가 되어 내리다 보니 기후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네이크강 주변의 협곡 지역은 반건조 기후, 그리고 나머지 고도가 높은 지역은 대륙성 기후인 곳이 많습니다. 이 보네빌 빙하호 홍수와 함께 이 지역 지리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주요한 고대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화산 분화입니다. 특히 약 210만 년 전 아이다호주의 아일랜드 파크 칼데라의 분화가 대표적인데, 이 분화의 화산재는 현재 미국 영토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난 이 아이다호주 쪽엔 더 많은 화산재가 뿌려졌고, 이 화산재가 굳어져 만들어진 퇴적암인 응회암층이 더욱 많이 생겼죠. 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화산의 분화가 있었는데, 화산 분화는 그 순간은 재앙이지만 화산재는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농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옥한 토지를 만드는 좋은 재료이거든요. 때문에 이 스네이크강 주변의 평원은 상당히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지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엔 역사적 부분에 대해 볼까요? 이 지역에 유럽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는 모피 무역이었는데요. 모피를 얻기 위해 유럽인들이 1800년대 초반 이곳에 왔지만 대규모의 정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본격적인 유럽인들의 정착이 이루어진 것은 몰몬교 신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 시작된 몰몬교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기독교 계파는 아니다 보니 박해를 받았고, 몰몬교 지도자가 폭도들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몰몬교의 성전이 불타는 일들까지 발생했는데요. 때문에
몰몬교 교인들은 새로운 자신들의 성지를 찾아 1840년대 중반부터 1860년대 사이 오늘날 유타주에 위치한 솔트레이크 밸리 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엔 지금처럼 GPS나 지도 어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상당수의 몰몬교 개척자들은 당시의 유타 준주가 아닌 근거리에 있는 이 아이다호나 와이오밍 주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 정착민들은 자신들이 유타에 속해 있다 믿었지만 이후 자세히 지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 경계를 넘었던 게 밝혀진 것이죠. 이때 정착한 몰몬교인들이 아몬, 블랙풋, 처벅, 퍼스, 아이오나 등 초기 아이다호주 정착지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금도 아이다호 이내에 4명 중 1명 정도가 몰몬교를 믿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한 번 더 큰 폭의 인구 증가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1860년 피어스에서 금이 발견된 일이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골드러시를 했고 그 결과 1860년에서 66년 사이 약 250만 온스의 금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는 미국 전체 금 생산의 19%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죠. 이때 현재 아이다호의 주도인 보이시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몰렸고 광부들이 몰리다 보니 이들을 위한 식당, 잡화점 등 상업들도 발전해가며 더 크게 도시가 형성되어 간 것입니다. 이렇게 1800년대 중반 이후 몰몬교인의 정착과 금 발견으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1860년 10,000명 정도였던 인구는 골드러시가 끝난 시점인 1890년엔 9만 명 정도로 늘어났죠. 또 이후 아이다호에선 240개가 넘는 다양한 종의 보석이 발견되다 보니 이곳은 잼스테이트, 즉 보석의 주란 별명을 얻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부를 찾아 골드러시에 참여했지만 부는 소수에게 돌아갔고 대부분의 사람은 꿈꾼 것처럼 부자가 되지 못하고 아이다호를 떠나거나 남아서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다호에 남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의 훌륭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고 그 외 사람들은 다른 사업을 열어 생계를 꾸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주요한 작물은 감자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엔 스네이크 강을 중심으로 한 평원이 있고 이곳은 고대부터 형성된 화산 토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감자는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아야 하는데 영양이 풍부한 이곳의 화산 토양은 감자 재배에 매우 이상적이었죠. 또 이 스네이퍼 리버 평원의 평균 고도는 600에서 1200m 정도거든요. 이곳의 높은 고도는 여름에 너무 뜨겁지 않은 21도에서 29도 사이에 온화한 온도를 제공했고 또 해가 지면 시원해지기에 감자가 너무 뜨거워져 성장이 둔화되거나 품질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또 땅속에서 자라다 보니 아무래도 습하게 되면 해충이나 곰팡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지리적 특성으로 아셨다시피 이곳은 반건조 기후이기에 곰팡이 피해의 위험도 적었고 살충제 사용의 필요성 역시 적었죠. 이 스네이크 강과 여러 지류가 있었기에 감자 재배를 위한 충분한 물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자뿐만 아니라 밀, 귀리, 보리 같은 작물들도 재배했는데 환경적으로 감자 재배에 대한 강점이 크다 보니 감자 재배량이 점차 늘어났고 1800년대 후반엔 철도까지 들어오며 감자를 먼 시장까지 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아이다호산 감자가 팔리다 보니 아이다호는 감자 재배주로 명성이 높아졌고 농부와 농업과학자들은 지역 환경에 맞는 감자 품종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갔죠. 그러다 1800년대 후반 루터 버뱅크가 개발한 높은 수확량, 질병 저항성, 굽기와 튀김에도 적합한 러셋 버뱅크 감자가 아이다호에서 가장 유명한 감자 품종이 되었고 곧 아이다호 감자의 대명사가 되었죠. 이 러셋 버뱅크 감자가 궁금하신 분은 맥도날드에 방문하셔서 감자튀김을 사드시면 됩니다. 맥도날드 감자튀김에 사용되니 이제는 단순 미국이 아닌 거의 전 세계에 퍼진 아이다호산 감자라 볼 수도 있겠죠. 또 1900년대 중반 2차 세계대전 이후 감자가 미국 식단의 필수품이 되어갔는데 이에 따라 감자 수요가 급증하며 아이다호에서의 대규모 감자 농업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선 정밀농업, GPS 유도장비, 고급 관계기술 같은 현대적 기술까지 더해져 미국 최고의 감자주가 되었고 포테이토 스테이트란 별명을 얻게 되었죠. 자, 이번엔 왜 아이다호 동쪽 끝엔 모든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 볼 텐데요. 아이다호를 관통하는 로키 산맥은 미국 뉴멕시코주부터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북쪽까지 북미 대륙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거대하고 긴 산맥입니다. 당연히 동쪽에 와이오밍주도 로키 산맥이 걸쳐져 있는데요. 이 로키 산맥의 일부에 해당하는 1872년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이 와이오밍주의 북서쪽에 있죠. 이곳엔 칼데라 지형이 있고 뜨거운 지하수나 기체가 땅
속 암석층 증기의 압력으로 지변 위로 솟아오르는 간헐천이나 또 열수 지형이 곳곳에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생물 군계를 가진 곳이기도 하죠. 근데 지도를 보시면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일부 지역이 아이다호와 몬태나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은 와이오밍, 몬태나, 아이다호주가 하나의 독립된 주로 미국에 확정되어 들어오기 이전인 1872년에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와이오밍 지방 법원에 관할 건은 아이다호와 몬태나까지 확장된 옐로스톤 국립공원 전체를 관할로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다호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범죄를 저질러 잡히게 되면 당연히 범죄자는 와이오밍주 샤이엔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미국 헌법 제6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가 저질러진 주 및 지역의 공정한 배심원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즉 아이다호주 옐로스톤 국립공원 지역의 범죄는 범죄가 일어난 지역의 거주자만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다호주 쪽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엔 거주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몬태나 쪽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더 넓은데 그쪽도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곳엔 소수의 거주자들이 살고 있어 배심원단 구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법의 허점으로 미국인들은 이 아이다호의 남동쪽을 죽음의 지대라 부르고 있고 죽음의 지대는 여러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이곳에서 일어난 중범죄는 없었기에 이런 허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특별히 변화되는 상황은 없는데요. 만약 여기서 주목할 만한 범죄가 일어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오리건주 동부의 사람들이 이 아이다호 주로 합류하여 더 큰 아이다호 주를 만들자는 그레이터 아이다호 운동을 하고 있는데 2024년 7월 기준 전체 36개의 오리건주 카운티 중 17개 카운티가 아이다호 주 합류에 대한 찬반 여부 투표에 참여했고 그중 13개 카운티가 찬성했거든요. 이런 움직임의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리건주의 2024년 미국 대선 참여 결과를 보시면 서쪽 지역의 소수 카운티를 제외하곤 전체 지역 대부분의 카운티는 공화당인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의 해리스가 오리건주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쪽의 포틀랜드, 유진 등 몇몇 주에 오리건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리건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공화당세의 영토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민주당세가 강한 해안 쪽과 가까운 서쪽 몇몇 카운티의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 대통령이든 주지사든 의원이든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수로 뽑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연히 아이다호는 공화당세가 훨씬 강한 지역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67대 31한 압도적 차이로 트럼프가 승리한 곳이죠. 이 그레이터 아이다호 운동이 성공하려면 현행법에 따라 투표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다음엔 오리건과 아이다호의 주의회,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아마도 근시일 내에 현실화되긴 쉽진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이렇게 아이다호의 여러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흥미로운 몇몇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다 보니 아이다호가 농업만 있는 소도시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여전히 농업이 경제의 기반이긴 하지만 다른 산업도 꽤나 강력하고 이를 방증하는 게 2020년 이후 미국 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로 꼽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산업과 일자리가 있고 생활비는 저렴하며 아름다운 자연, 가족 친화적 환경, 낮은 범죄율, 또 보수적 가치관에 이끌려온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이다호주의 기술 산업의 성장도 있는데요. 아이다호의 주도 보이시의 기술 분야는 5.7%의 일자리 성장률로 미국 전국 평균인 2.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고 이 움직임엔 평균 급여 10만 달러가 넘는 마이크론과 크레이들 포인트와 같은 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이시는 기존에도 수많은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의 허브이기도 하고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과거 페이스북이었던 세계 5대 IT 기업 중 하나인 메타 역시 아이다호 쿠나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이며 이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뛰어난 자연 환경, 생활비, 교육 등 기본적인 아이다호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지리적으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곤과 같은 서쪽의 기술 허브와 비교적 가깝다는 부분도 기업이나 기술 산업 인력들이 아이다호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변화들로 최근 인구 성장률이 높고 그만큼 발전해 나가고 있기도 하지만 1인당 GDP 6만 4천 달러 정도로 미국 내에선 하위권에 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잼 스테이트, 포테이토 스테이트인 이 아이다호
아이다호가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요? 이번 영상에선 아이다호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몰몬교의 중심지인 유타주, 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위치한 와이오밍주는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었거든요. 보시지 못한 분들은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전체적 이해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영상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시청 고맙습니다.